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아까 입소식 때 이제 인사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도 하니까 좀 딱딱해 보여서 여러분들 그냥 부드럽게 들으세요. 편한 마음으로.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교수로 있으면서도 했고 또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법학, 행정학 또 경영 컨설팅 문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강하면 부드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마음 편안히 가지시고 들어주세요. 이제 잠깐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사무관 때 사무관급 이상등식 자격을 주길래 거기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또 당국대학에 가서 행정학 박사학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행정사 1회 때 자격을 받았고 또 공인중개사도 1회 또 경영 컨설턴트라고 그러죠. 경영지도사 4회 때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육에서 행정사 법령 제도 또 컨설팅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상.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관동대학교 법정대학의 교수를 역임했고 또 세계사이버대 총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도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주로 저는 통일안보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행사협회에서는 교육부회장 또 전임 교수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법률정책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법 개정에 참여도 했고요. 또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업무 대행기관으로 대표 행정사로 있고 현재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이제 제 소개를 마치고요. 넘어가는 게 잘 안 넘어가네. 이게 됐는데 넘어가는 커서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치고 나와 여기. 그래? 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행정사 비전과 목표, 자세, 또 행정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또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 법령, 국민 편익 상담, 컨설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행정안전부에 각 시군 또 시도 행정사 담당 교육자들하고 많은 회의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해봤습니다. 근데 첫 과목이 중요하니까 첫 과목에서 이렇게 잘 해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의 교수 또 총장을 지냈다고 해서 첫 과목을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또 법률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공직에서 법정대학 교수로 또 역임을 해봤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해서 꼭 맡아서 잘 해달라. 첫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비전과 목표에서는 특히 우리가 목표 같은 거고 또 행정사 자세, 바른 자세, 행정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 바른 자세에 대해서 또 강조해달라 이런 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알아야 할 주요 법령 여기에서는 이제 행정사 관련된 헌법, 민법, 행정법 종합적으로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 제도는 아까 내가 잠깐 인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가 어떻게 변천됐고 현행 행정사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죠. 국민 상담을 잘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할 때 컨설팅 이론을 알아야 바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 컨설팅, 제가 이제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받을 때 바로 아래층,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었고 아래층은 경영대학원이었는데 배우는 게 똑같아요. 경영대학원에서는 조직관리론, 행정대학원에서는 행정관리론, 또 행정대학원에서는 인사행정론, 경영대학원은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인사관리론, 조직관리론, 관리론이라고 부르는 게 다릅니다. 또 재무관리론. 그래서 우리는 재무행정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도 이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기본적인 과목들은 다 똑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자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만나뵙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프라인 교육할 때 참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상에서 뵙고 뭐 얼굴을 자세히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런데 너무 반가워요. 만남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성공 덕목 4요소에 보니까 지능, 지식, 기술, 자세. 근데 그 중에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자세가 나빠한다. 자세는 특히 인간관계 자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사로서 이런 자세를 갖고 전문 자격사로서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넘치는 행정사로서 활동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알아야 될 법령 종합적으로 할 텐데, 하기 전에 이런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논어에는 호지자 불효 납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보다 즐거워하는 자가 더 낫다. 저는 낙지자 불효 감지자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바꿔봤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낫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행정사도 정말 이걸 받을 때 감사를 받았어요. 하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모든 일이 또 잘 이루어져요. 감사하면서 한번 웃으면 여자가 에어로빅을 5분 한 것 이상으로 건강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감사하면서 기쁘게 눈물 나도록 감격해서 웃을 때는 암세포도 녹인대요. 요즘 코로나 같은 것 얼마든지 녹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우리가 거리두기라든가 이제 방역 지침은 철저히 지켜야 되겠죠. 지키면서,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때 반드시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계 독일 시인 사무엘 룰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해온 우리 행정사님들이라든가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행정사를 개업한다든가, 여러분 이상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열정을 가져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인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경험. 그래서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 따라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개념, 정의, 이거 뭐냐? 행정사의 역할, 자세가 어떤 거냐?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사무관 서기관실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에서 받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public,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하죠. 애들하는 건 접두합니다만 민스타 민스트리, 바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는 섬기고 봉사하는 직입니다.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오늘 또 아마 뭐 시험 출신도 오셨고 274명 중에 또 이제 그
고위공직에 계신 분, 공직에 오래 계신 분 함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금방 또 서로 어디에 계신다를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소개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소개할 때. 근데 참 장관, 차관 지내신 분도 오고, 국장급, 그 이외에 고위직에 있던 분들, 국립대 총장 많이 옵니다. 물론 뭐 고위직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어떤 직에 있든 간에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다면 반드시 정말 국민을 우리가 섬기고 이런 자세로 한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바로 국민을 섬기는 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로서의 3S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번트 리더. 바로 섬기는 자세죠. 섬기는 리더. 셀프 리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식관리, 건강관리, 슈퍼리더. 자기 자신만 관리 잘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단결하는. 그렇죠? 우리 행정사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합해야 됐습니다.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정사는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로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이어, 행정법률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입소식 인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는 가해법률가, 거래법률가 이런다고 했습니다. 바로 행정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보다도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다, 법률가다. 자긍심을 갖고 임하신다면 반드시 행정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4A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 성공증후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4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는 여러분 성공한 자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분, 또 공직에 계셨던 분, 이미 지도자로서 앞으로 역할할 수 있는 또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가장 걸리기 쉬운 것은 4A 바이러스다. 이걸 걸리지 말아야 된다. 첫째는 얼로간스. 교만하지 말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되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밑에 사람 우습게 보고.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곡식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올라갈수록 겸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고립주의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고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외로울 때 잘 일어났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행정을 찾다 보면 처음에는 외로워요. 손님 먹고 하면 혼자 앉았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손님 오면 커피도 내가 타다 줘야 돼. 여러분 다 고위직에 있다가 다 그랬잖아요. 저도 대학의 총장으로 있다 보니까 비서들이 다 뭘 해주죠. 또 뭐 커피 손님 오면 타다 주죠. 다 하는데 나와서 행정사를 막 차리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제가 커피도 타주고 손님이 없을 때 그나저나 외로울 때 꼭 공부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또 악기도 배웠습니다. 제 유튜브는 법률 행정만 나오지만 강의 내용도 나오지만 이제 악기하는 것도 나오고 노래하는 것도 나옵니다. 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일본의 행정사가 성공한 사람의 행정사가 있는데 이제 그 행정사가 이제 우리 TV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행정사 하다가 외로우니까 색소폰도 배우고 막 청소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7년간 해보니까 너무 보람 있는 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드벤처 시키 파괴적인 모험을 낳습니다. 행정사를 하다 보면 또 고위직에 있던 분들은 또 어디 유혹도 많아요. 어디 와달라, 어디 사장으로 와달라, 부장으로 와달라. 그렇죠? 저도 그런 요청 받았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만 내가 고문은 해주겠다. 경영 고문. 가서 고문하면 한 3, 400씩 이렇게 고문료를 주더라고요. 그건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했고 절대로 사장이나 회장은 안 갔습니다. 왜? 잘못하다가 그게 책임자잖아요. 대출받아도 그 책임을 집니다. 사인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됐을 때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사례에도 모험적인 게 많아요. 아주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이것만 처리해주면 막 보수는 얼마나 주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파괴적인 모험 절대로 찾아 나서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애들털이 성적인 쾌락에 자기를 매몰시킬 수는 안 된다. 요즘에 특히 성폭력 이런 관계로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우리 공직자들은 또 시험 출신 행정사님들은 다들 뭐 이런 정도야 다 조심하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 행정사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정사 선거에서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는 지금 숫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39만 2,500명 시대가 왔습니다. 2012년 제가 행정사 2013년 14년 시작할 때는 9,300여 명의 행정사였어요. 39만이면 지금 얼마나 더 많아. 전문 자격사 중에요. 공인중개사 한 5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도 거기 교육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압니다만은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한 5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행정사 39만 2,500명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공직자, 시험 출신자, 행정사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정말 국민들에게도 귀한 자격사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2017년도 8월 달에 대한행사회 회장단이 총무성, 일본 총무성과 행정서사연합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개업행정사 46,205명이었어요. 일본 인구 대비 3,000명당 행정사 1명꼴이었습니다. 1억 2,700만 인구 잡고 한국은 개업행정사 약 8,000여 명, 한 10,000명에서 8,000여 명 그 사이입니다. 실제 일한 사람은 또 더 적죠. 그런데 인구 대비 17,000명이 소요돼요, 행정사가. 그런데 아직도 9,000명이 그렇다면 부족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북 통일에 대비한다면 통일 시대는 인구 7천만 추산할 때 24,000명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는 행정이 없습니다. 정치가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서비스 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행정은 존재합니다. 물론 그게 행정기관은 있습니다. 정무원 총리라고 그러죠. 각부 부장이라고 그러죠. 부장이 장관급인데 있습니다. 있어도 행정기관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 조직기구를 한번 보죠. 정부 조직기구는 이제 대통령부터 이제 각 부처가 다 있습니다. 정부 50개 부처, 위원회, 또 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검은 바탕에 얼른 보이죠? 여러분 질병관리청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암흑세계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건복지산하에 최근에 생겼죠? 작년부터. 근데 참 이번 코로나 이런 시기에도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행정사들이 관계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이 일하다가 저는 실제 그런 걸 좀 도와달라. 지금 영업 정지가 당해가지고 도대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업무라든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문제, 법제처, 법률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교육부의 기획재정부도 있고 계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금융관계 또 기획재정관계 이런 거를 어느 국회의원 한 분이 그때 교육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국제금융거래 이런 걸 좀 잘해봐야 되는 역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 같은 것도 우리가 저도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를 해달라. 제가 대학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요청도 들어옵니다.
또 뭐 이 옆에 부서에 제가 이제 외교부 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또 기타 통일부 통일법인도 해줬습니다. 또 이제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청이 청이 됐죠 지금. 출입 관리 업무가 저도 지금 법무부 출입국 관리 대행 업무로 지금 대표 행사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업무라든가 그 외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의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저는 이제 시문단에 등산해서 시를 쓰다고 수필도 쓰다고 보고 또 이제 제가 작사한 걸 가곡으로도 한 10여 곡이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요곡도 제가 작사한 게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 등록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또 저작권 의뢰도 와요. 등록을 해달라고. 저작권료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 행정도 할 수가 있다.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에 이제 아까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복지법인도 뭐 해달라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뭐 환경부도 없는 것 같지만 환경행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가 하는 걸 가봤는데 굉장히 그 환경분쟁에 관해서 우리 행정사들이 관여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무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고용노동의 행정에 관한 것은 또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되겠죠. 국토교통부의 토지보상 업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일도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돼요.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또 이제 해양수산부의 바로 회사행정사 거기는 기술 행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회사행정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제 경영지도사들이 주로 이제 업무 영역입니다. 그쪽에는. 그리고 이제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청 관세사, 또 조달청, 통계청, 뭐 기타 검찰청, 법무부, 병무청, 기타 이런 우리 행정기관 행정입니다만 특허청은 이제 별사들이 하게 되죠. 그래 각 이렇게 자격사들이 있는 곳 위에는 우리 행정사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정부, 중앙정부 부처만 해도 일이 많습니까? 지방관서, 영업정지다면 예를 들면 시군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럼 또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또 경찰서, 물론 경찰은 국가기관입니다만 경찰에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를 당했다, 취소를 당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가. 아마 정부 부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단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의 재결, 인용 사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국회 법률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또 이제 법제처 법률정보센터에 통해서 법령을 확인한다든가 대법원의 판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행정사로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맡은 업무가 출입국 업무 하나 해봤어요. 국적 취득 업무인데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갑자기 국적 취득을 해달래요. 처음 제가 행정사 개업하자마자 들어온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는 출입국 관련 업무 기관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난 못하겠다고 돌려보내겠어요? 이따 우리 행사법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만 행사법상 수임을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아니면은 또 출장을 갔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니까 아니 돌아가시오 못한다. 물론 그게 솔직한 얘기지만 그럼 우리 행정사로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행정사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여러분의 자긍심을 갖고 참여해야 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다만 위임 계약서 작성은 한 2, 3일 후에 합시다. 그리고 이제 상담 마치고 내가 어떻게 하냐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한다고 했다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결격 사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안 되면 내가 괜히 행위사가 책임이 지잖아요. 절대로 바로 해주겠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2, 3일 후에 다시 오시면 내가 그동안에 연구해서 가능하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한줄 압니까? 출입국, 국적 취득에 관련된 국적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봤습니다. 출입국 관리법도 달달 외우다시피 봤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요. 답이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가 공직이나 또 행정사 시험 보신 분들 다 법률 행정을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사법고시를 한 6, 7년 공부하다가 사실은 사무관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공직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 행정을 하다 보니까 법적 레갈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 마인드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그 법을 보시죠. 보다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다 보니까 다 답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모두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3천만 원 이상 재산을 국내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나 현금 예금 증서나 또 이제 3년 내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된다. 3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된대. 베트남이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봐가지고 나서 또 그것도 좀 확실한 게 아니니까 처음 업무라 완벽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내가 가진 상식을 가지고 또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서울의 옹목교회는 출입국사 거기 관리사무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담당관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공직에 있고 지금 행정사다 하니까 참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또 거기서 양식까지 다 주면서 이 양식 써오면 됩니다. 그래요. 국적주의들한테 필요한 양식들. 이제 가지고 와서 2, 3일 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이 되면 이게 이제 신청해 주죠. 아까 말씀드린 조건. 이 양식을 써오시면 됩니다. 했더니 너무나 속 시원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잘 답변해 준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당장 계약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계약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들어오든 간에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시행규칙, 시행령, 조례, 판례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법률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법제처 법률 해석 문제 이런 것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행정사법 개정 주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제도를 다시 두게 됐다. 또 퇴직 공무원 그 자기 부서 일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 또 이제 대한인사의 출범 후에 또 교육이 연수 교육이 강화된다. 이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에서 알아야 할 주요 법령. 우리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우리 시험 보아서 합격하신 분, 혹시 시험 봐서 합격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있어요? 또 계시네.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본다는 것도 힘드시죠, 사실. 물론 공무원 하신 분들도 시험이 많습니다. 과정이 그렇죠. 시험 봐서 들어간 분도 있고 또 승진 시험도 봐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도 사법고시 공부를 하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봐서 들어온 분들 참 훌륭해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나로 돼야 됩니다.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협회도 대한행사회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꼭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 과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1차 과목. 시험 보신 분. 그렇죠? 민법, 정치, 행정법, 행정학개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민법, 계약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법을 정리를 했는데 이런 법을 알려면 반드시 기본법인 헌법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헌법이란 뭡니까? 헌법을 알아야 또 헌법과 직접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회에. 특히 손실보상, 토지보상, 헌법 23조에 뭡니까? 국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 청구에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행정사, 변호사들이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이런 해야 될 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헌법도 알아야 된다. 그럼 헌법이란 뭡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을 모르면 그 하위의 법인 뭐 행정법, 민법 다 그렇잖아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그러니까 하위법이 위헌 요소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 소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해 가는 법이다. 자, 기본 조직이라니 뭡니까? 입법부 조직, 행정부 조직, 사법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행정부 조직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부 조직법에 따른 아까 행정부 조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각각 조직법, 그 조직을 합니다. 자, 행정부 조직. 입법부 조직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국회죠? 바로 법을 만드는 조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입법부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 가서 우리 행정사들, 국회 입법부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도 강의를 국회에 가서 직접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입법부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받으니까 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같이 입법 활동하는데도. 그래서 입법부 조직도 알아야 된다. 사법부 법원 조직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법부 조직을 알아야 법원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행정법원도 있고 특히 이 사법부에 관한 소송 업무 이런 걸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또 법무사, 변호사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괜히 남의 그 업역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조직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한계를 가지고 또 우리가 그런 변호사법 위반이나 법무사법 위반되지 않는 그런 행정사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원에 관해서는 꼭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행정사 관련되니까. 행정심판이 있은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사님들이 교육을, 기본소양 교육받고 실습을 나올 때 꼭 실습 교육할 때 가는 곳이 있었어요. 행정법원.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 업무하는데 한 3군데는 꼭 가봤습니다. 근데 행정법원에 가보니까 참 그 판사들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들이 가니까 영상을 다 보여줘요. 동영상이 어떤 영상이냐. 영상을 보니까 이제 음주 운전하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 안 했는데 이제 했다고 걸렸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근데 취소됐는데 원래 음주운전 면허 사건 또 정지 취소 사건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법률상으로.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갔는데 행정심판에 가서는 그게 입증을 잘 못해가지고 기각이 돼버렸어요. 신청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입증을 잘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느냐. 운전 대리기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한 발자국도 운전 안 했다는 걸 당신 이 자리에 내려주지 않느냐. 안 했다는 걸 입증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걸릴 때 어떻게 걸렸냐면은 요금 가지고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얼마 달라, 나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다가 다투면서, 그럼 그냥 운전기사가 화나니까 내려버렸어요. 내리니까 이제 차주가 앞에 가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때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15인가 이렇게 확 넘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0.1인가 취소 기준이에요. 지금 0.08이죠? 예, 취소기. 여러분, 변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한테 찾아가서 나 한 발자국도 운전 안 했다는 것, 이 자리에 그 사진을 당연히 찍어놨어요. 사진과 함께 입증을 했어요. 행정소송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그 소송이 받아들여서 인용이 돼서 승소를 한 거예요. 차주는 기뻐서 날 때예요. 운전면허 취소된 게 다시 살아나니까.
깊어서 날뛰는 그런 영상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꼭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걸 아시고, 행정법원 이런 법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사법부도 있고. 작용에 관한 뭐 입법, 행정, 사법, 또 그 이외에 우리가 작용,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 헌법상 기본권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권 침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부서의 일로 해서 우리 국민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헌법 총강의 민주, 평화, 통일, 국민 행복이 아주 헌법에 우리 딱 규정이 됐습니다. 총강에. 1조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 평화, 통일, 인권, 국민 행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원칙입니다. 제4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통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또 알고 하셔야 된다. 저는 특히 이제 북한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북한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어디 가나 그걸 강조합니다. 자유민주 질서 하에서의 통일, 평화 강조를 했습니다. 5조의 대한민국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법 1조 목적과 같잖아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조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행정사 국민편의 행복에 노력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원 민법. 민법은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민법 총칙, 민법의 법률 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상 우리 행정행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민법이 뭡니까? 사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1차 과목은 그러니까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2차 과목은 민법의 개혁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행정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민법을 이제 사법으로 이렇게 한다면 일반 사법이라고 한다면 또 상법은 특별사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법고 전공할 때 상법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우리 행정할 때도 필요하더라고요. 왜? 특히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를 제가 여러 건 해줬는데 할 때 그걸 구별하는 데 필요해요. 법인 설립하는 데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사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민법이나 여기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되는데 행정관청의 허가가 중요합니다. 행정관청의 허가라면 인허가 업무가 우리 행정사가 되어 있잖아요. 행정사 업무입니다. 그렇죠? 상법상 영리법인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회사나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 이런 회사들 등기함으로써 설립한다. 그 성립 요건이 그렇게 됐어요. 등기는 누가 합니까? 주로 법무사들이 하죠. 또 법률팀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법률팀들이 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회사 영리법인 설립행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행정사와 법률행위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또 법률행위란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행위는 좀 다르죠? 행정행위는 뭡니까? 단독행위, 권력적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법상 법률행위는. 근데 이제 민법상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필요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이것 가지고 민사상의 여러 가지 계약에서는 분쟁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 공인중개사들 간에 고객과의 간에 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이나 민법은 어떻습니까? 계약이라는 게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 요건인 의사표시가 중요해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중요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행정사로서 위임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 쓰기 전이라도 계약서는 물론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만 그러나 서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게 이미 계약이 성립됐다. 그렇죠? 주고받고 승낙 청약을 해왔으니까 나한테 요청을 해왔으니까 내가 그래 해주겠다 하겠다. 그러나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것은 확실한 증거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 반드시 의사표시가 중요시하다. 법률적인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그
그거는 여기에서 보세요. 단독행위란 뭡니까?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아요. 유언 소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포기. 예? 요새는 근데 이런 거는 뭐 개인들이 다 해요. 거의 다. 개인들이 가서 뭐 유언 상속 소유권의 포기 이건 그냥 호적 담당 공무원이 가서 해버리고 하죠. 다만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저도 몇 건 해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이것은 이제 또 그 상대방 합동행위, 공동보존하는 이런 그 협회 같은 합동행위와는 또 구별해야 된다. 재단법인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좀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요. 또 이제 단독행위로는 취소, 채무면제, 추인, 해제, 해지 등이 있다. 또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행정사 가장 많이 거기에 관련된 업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여기 이제 두 개의 의사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행위로서 증여, 업무, 매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들이 주로 계약서 쓸 때는 위임계약서를 써요. 고객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행정사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임계약서를 주로 위임계약서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위임계약서 만들 때 여러분들 항상 옛날에는 갑을 뭐 이렇게 썼는데 나는 갑을이라는 말을 다 뺐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그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위임 내용이 뭐냐?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다시 구제, 뭐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 국가유공자 업무에 대한 구제, 뭐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한 보수,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계약금은 얼마고, 착수금은 얼마고, 또 계약이 완전히 완성됐을 때 얼마 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합동행위도 우리가 또 법인 설립행위로서 많이 하고 있다.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입적 방향으로 같이 하는, 의견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쳐서 설립하는 법률행위, 합동행위. 이것도 우리가 수임이 많이 하고 있다. 또 인허가, 이것도 행정사 업무로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와 행정법. 행정법, 행정행위는 고유의 공법으로서 행정주체 조직 작용에 관한 공법입니다. 근데 행정법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우리가 행정심판서라든가 작성할 때 필요합니다. 법률 유보 원칙. 반드시 법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영업정지인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거 정지를 했느냐 그렇죠? 그건 아셔야 돼요.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회 이건 특히 손실보상, 토지보상 업무에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공적인 도로를 낸다고 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했는데 개인 재산 보상이 너무 작았다. 그럼 이런 것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자기 구속의 원칙, 선례구속, 이제 법원에서는 판례구속의 원칙, 판례가 이제 선행 원칙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선례구속이 있고 또 신뢰보호, 행정기관의 적극 소극적인 언동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법의 원칙이 되고 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공권력 행사 시에 관련 없는 반대급부 연결급, 예를 들면 기부천합을 했다고 해서 건축을 내린다든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 공법행위다. 아까 민법과 다르잖아요. 민법은 사법행위.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는데 이래서 권력적 단독행위다. 그렇죠? 행정법. 또 행정의 특수성.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가 다르게 법에 적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내용이 실현 담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다 보니까 시 쓸 때는 좀 내용 실현이 담보 안 돼도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을 따다주겠다. 이런 용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늘의 별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하늘에 다리를 놓겠다. 돈이 얼마 들어간다. 그거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건 뭐 할 수도 없고 뭐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내용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확정성. 거기는 불가전력, 불가변력이 있습니다. 서로 다툼이 일반 확정이 되면 다툼도 불가하고 또 변경도 할 수 없다. 또 행정구제제도 있어. 구제제도로는 이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뭐 변호사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관계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행정심판의 전 단계인 행정심판을 알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행정소송 신청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거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알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국가
소송 수행 담당관도 한 2, 3년 이렇게 해봤는데 다 똑같대요. 실제 국가기관에서는 변호사를 대지 않고 법률 문제 나올 때는 공무원 중에서 법학 전공한 사람이나 이렇게 중에서 소송 수행 담당관을 법무장관 명의로 임명받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신 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법 2조에서 국가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 23조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이란 뭡니까? 국가의 위법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았을 때. 손실보상은 뭡니까? 적법한 행위. 그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만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행정심판. 이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사의 법률관계 분쟁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하거나 재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는 행정심판의 전치주의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까 필요적 행정심판, 음주운전이 와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법상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토지 수용 재개발, 노동위원회 결정, 각종 세법상의 처분 이런 것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 대리권 문제는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법 7조에서 위원회 허가를 얻어서 대리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또 허가를 얻은 사람은 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리권 규정에 관한 건 우리가 이제 행정사법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우리 함께 그걸 노력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대부분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취소한다.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죠? 무효확인은 원래부터 없는 거, 무효확인. 의무이행심판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법인 인허가 설립 신청을 했는데 정부기관에서 부작위로 안 해줬다. 그때 행정심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아까 확정 행정의 확정성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은 반드시 알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여러분 실습 시간에 더 구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심판위원회가 이 정도 있다는 것만 하고 이번 시간을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이건 30명, 또 중앙위원회 50명도 됐습니다. 행정심판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 할 거니까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딱 10분 전에 이제 끝나는데요. 10분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컨설팅, 상담 컨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다가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셔서. 됐습니다. 여기 너무 네. 잘 넘어가죠. 여기 안에 있으면. 네, 그래. 여러분 잘 쉬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쉬는 것도 요령이더라고요. 한 10분 동안의 피로를 푸는 방법. 제가 이제 어느 때는 강의가 하루 야간까지 해서 낮에 8시간, 저녁에 한 2시간에서 한 10시간 한 때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때는 한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제가 푹 자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고 나면 또 그렇게 편해요. 그러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뭐 잘 쉬셨을 줄 믿고
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육학에 보면은 잘 듣기만 하면은 이제 30~40% 기억을 하고 또 쓰면서 들으면은 한 70~80%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은 90% 100%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얘기하면 제가 이제 대학에 법학을 전공하면서도 교직 과목을 인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의 꿈을 꾸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교수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행정사 교육을 할 때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 쉬고 또 교육학적 방법으로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통해서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행정사협회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앞에서 강의 시연회한테 강의도 해드리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하여튼 잘 쉬시고 또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가 이제 쓴 그 내용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교재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그건 제가 써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그 강의 보시면서 22페이지, 23페이지 그쪽에 있죠. 그러니까 보시고 또 거기다 중요한 것도 메모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사법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뭐 아까 앞에서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과목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숙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제 그 박완신 TV 유튜브 여러분 하시면 치면은 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강의 내용이 이번에도 아마 올릴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박완신 TV 찍어서 보면 그러니까 14년부터 강의한 내용들이 쭉 올라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할 때부터. 그러니까 한 번씩 쭉 보시고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강의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제 가곡도 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가 작사한 걸 유명한 그 그리움 긍정서 작곡자인 최영섭 선생이 작곡을 해줬어요. 그래서 작곡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마 심심치도 않게 또 재밌게 하면서 또 가요도 한두 곡 이렇게 몇 곡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한 번씩 구독도 해주시고 구독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으니까 또 행정사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행정사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문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하실 때 오늘도 또 오다가 보니까 또 전화 오셨어요. 우리 행정사님 강의 들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화도 오고 상담도 옵니다. 또 어떻게 제 메일을 아시고 메일 번호도 보내준 분도 있고 또 제 어떻게 핸드폰을 알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또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으로 보낸 분도 있어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알려주려면 또 공동으로 다 알려 드려야 되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그 강의 하나 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핸드폰으로 또 전화도 주시고 010-3709 7156 010-3709 7156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또 상담하실 일이라든가 그럼 제가 성의껏 아는 데까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전화 있는 카톡을 또 혹시 여러분들이 통해서 보든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 이제 여러분들 음란 거 있으면 이렇게 보시고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적어 놓으셨죠? 예, 제 강의 안에다 적어 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 제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06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역사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일단만 아시면 됩니다. 뭐 다 이건 애원할 필요도 없지만 1906년에 경시청령 52호로 이렇게 됐다. 대서 그때는 대서라고 그랬죠. 대서 그렇죠.
행정사가 마침 뒤에서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1년 행정서사법이 개정이 됐고 75년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이제 대한행정사회가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76년 8월 10일. 그래서 95년 행정사법을 현행행정사법으로 개정됐고 또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으로 개정, 또 2013년 1월 1일 현행행정사법이 개정 시행됐는데 2020년 6월 9일 바로 작년에 또 이제 새 행정사법이 개정 공포돼서 2021년 바로 6월 10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 여러분 참고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행정사 역사를 이제 행정서사협회, 행정서사회, 행정사에 대한 행정사회 설립도부터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한 몇 년이요? 45년 역사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행정사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법무사들도 보니까 법무사들도 뭐 사법서사 그렇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법무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사법 내용.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목적. 1조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제 업무, 이건 여러분들 꼭 이제 잘 아셔야 되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까 위임을 받는다고 그랬죠?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취하니까 위임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렇죠?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그렇죠? 법률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법률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뭐 한다 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이렇게 잘 법적인 용어를 잘 보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이거는 이제 민원행정 시간에 다 할 겁니다. 이제 제 오늘 1000시간 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업무, 뭐 출구관리 업무, 민원행정 업무, 또 토지보상 업무, 뭐 다 각 분야별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허가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1000시간에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면은 다른 과목들이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의 작성. 이건 사실은 진정서, 건의서, 뭐 청원서, 내용증명, 이의신청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옛날에 아까 대서 규칙에서 나왔다는 게 대서 업무에 비슷한 거지만 대서만 해주는, 그러나 대서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좋은 일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내용증명 하나 써주고 또 의견서 하나 써주고도 굉장히 수임료도 많이 받고 좋은 역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용증명 하나 쓸 때 어떤 때 써줬냐. 어떤 분이 서울에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했어요. 학원은 거기서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가는 동네입니다. 그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학원을 많이 와요. 그런데 학원을 경영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자기 직원들만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한테 이제 다른 사람 투자는 않고 직원만 넣어놓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 월급을 안 줬어요. 한 두세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전부 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부에서 학원 폐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행정사님 이거 근데 그런 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무사한테 보내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할 일은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노동심판이라든가 노무에 관한 법적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내용증명을 우선 써줬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그런 사실을 다 알려달라. 계약서도 가져라고 그러고 또 서로 동업한다고 하는 계약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상에 그 이행하지 않는 점,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도 않고 직원만 채무시켜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점을 다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억울하다는 걸 해서 당사자한테도 보내고 왜 당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했느냐 그렇죠? 또 투자자도 한테도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편. 그때 뒤에 노동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 이제 그러면 조정해서 잘 좀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왔어요. 잘 조정해서 잘 끝내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내용증명 하나 써줬는데도
아주 뭐 멋지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수입료도 가져오고 수고하셨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단순한 서류 하나가 그게 뭐 간단한 게 저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또 의견서 하나 써주고도 요즘에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공시지가에 관해서 이제 아파트 주민 동대표들이 저한테 막 쭉 찾아왔어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 여러분 보세요. 행정사가 얼마나 많은 걸 그렇죠?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의견서를 일단 내도록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하고 그 시군구청이나 또는 이제 감정원에. 그래서 이제 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전부 조사해봐라. 주변의 공시지가 시세를 조사해봐라. 그럼 그런 자료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비교하니까 좀 차이가 나요. 이쪽은 더 가져온 그 아파트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들어서 비교해서 이걸 의견서를 냈어요. 그때 거기서 좀 조정이 됐고 다음에 이제 단계가 또 이의 신청을 내는 단계. 이의 신청이 좀 조정이 됐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이제 행정심판이나 그렇죠?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해주다 보니까 많이 적정선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다운되거나 그러진 않죠. 주변 시세가 주변 공시지가에 그렇다고 그렇게 또 동대표들이 고마워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순한 서류 하나에도 얼마나 행정사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의 업무가 참 광범위하고 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렇죠? 각종 계약, 협약, 확약, 청구, 계약서, 또 서류 작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서 신청 청구하는 신고의 대리. 여기는 대리권이 규정됐어요. 인허가 업무는.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이게 바로 행정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상담해 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업무가 있다. 그렇죠? 아까 권리의무 사실증명에서는 계약서, 협약서를 우리가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번역하는 서류 번역은 번역행정사가 합니다. 근데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가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써줄 수 있다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없다는 분. 없다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없다는 분도 계시고 다 모두 손 드셨네. 그래요. 자,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단순히 와서 그냥 이거 대필해달라 하는 걸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 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매매를 뭐 하나 해달라 의뢰해가지고 가서 매도인하고 가격도 서로 이렇게 보고 조정하고 해서 계약서 쓰고 정식으로 했다면 그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지방에는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 중에 공인중개사하고 행정사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같이 걸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지방에는 그런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법무사들은 막 계약서를 많이 쓴대요. 근데 법무사들 또 쓰는 거는 왜냐하면 법무사는 등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등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서를 또 이렇게 뭐 가져오면 또 써줘요. 등기하기 위한 계약.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도 중개 행위를 했다면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가격을 조정하거나 또 중개 공인중개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의뢰를 받아서 중개를 해줄 때 보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도. 그러면 의뢰를 했으면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했으면 그러나 와서 그냥 계약서 이거 대필 그냥 단순히 하나 써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하셨을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계약서는 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분도
그런 면에서 생각하셨으니까 맞고, 그렇죠? 또 쓸 수 없다는 분도 그렇게 공인중개 행위를 했을 때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법률에 따른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사실조사, 민간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 이제 경찰관서에 있다가 이제 오신 우리 행정사님들은 이런 사실조사 업무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행정사 교육도 사실조사 이 교육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소양 교육에. 그래서 이제 경찰 간부로 있다 나오신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즘에 이제 탐정 업무도 이제 이렇게 하도록 경찰관서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부여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 사실조사 협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조사에 가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거기 내가 어떤 업무를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뭐 탐정 업무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실조사도 하지만 어떤 걸 하냐면은 기업에서 예를 들면 백을 하나 만드는데 요걸 좀 의뢰했어요. 행정사한테. 의뢰하니까 이걸 주변 각 기업의 백을 다 조사했어요. 유명한 핸드백, 명품들. 그래 그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컨설팅비예요. 그렇죠? 알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또 수입료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컨설팅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의 개념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법으로 하지 못한다. 우리도 행정사도 공인중개사법이나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위반되지 않게 업무를 하지 못하듯이 행정사가 아닌 다른 자격사나 다른 사람도 우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등록 대행한 건 이게 아주 그냥 자기 행정사 자격이 없는데 많이 해요. 내가 서초구청 아까 그 자동차 등록사업소도 가보니까 그냥 행정사 아닌 분들이 많이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자동차 등록 팀장 한 분도 공직에 계시니까 우리 행정사들이 가면 그렇게 반가이 맞이해주고 아주 제가 한 30명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등록사업소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우울하는데 보니까 뭐 이거 얼마씩 받느냐 물어봤는데 보통 3만 원, 뭐 4만 원, 뭐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30건도 가는데요. 30건이면 얼마입니까? 3만 원 잡고 30건이면 얼마예요? 9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행정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우리 행정사들이 이제 찾아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출입국 관련 비자 낸다든가 그런 것도 전부 여행사에서 거의 하잖아요. 출입국 관련 업무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여행사에서 행정사들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은 대림동에 중국동포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출입국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수임을 해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아예 출입국 관리 교육을 120만 원이나 돈 주고 3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계가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한 번 하면 끝까지 막 물고 늘어지는 성격에서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중간에 출입국 업무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요. 다른 그 여행사나 이런 데 행정사 자격을 갖다 걸어놓고 아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업무 신고증을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해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하고 여행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행사에 들려봤어요. 한번 일정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여행사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아이, 이분 좀 행정사 좀 만나고 싶다 했더니 화요일하고 목요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날 와서 이제 결제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결제를 해서 이제 법무 출입국 업무에 들어가는 행정사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결제할 때 이제 해준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뭐 한 달에 이렇게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이제 앞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전문 자격사는 전문 자격사대로 일을 해야 되고 절대로 그 법에 우리가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는 관련된 업무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또 공무원의 징계 처분 이런 거 뭐 행정사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 아닌 사람들이 행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안 되고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도 안 돼요. 우리가 행정사도 아닌데 뭐 아니죠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뭐도 그렇게 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행정사라고 써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4조 이거는 이제 개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빨간 요건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가 새로 강의안을 만들어 여러분 책에는 올해 연초에 했기 때문에 아마 만들었기 때문에 책에는 안 나왔더라도 아니 작년 연초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거기는 작년에 받은 책이 나온 책이라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개정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사의 종류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여기가 번역한 행정사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죠? 2020년 6월 9일 날 개정되고 2021년 6월 10일 개정 시행이 돼요. 그렇죠? 시험의 일부 면제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아까도 대충 말씀드린 이것도 시험 볼 분들이 되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이미 행정사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간단해요. 저 면제 1차 시험 면제는 뭐 공무원으로 10몇 년 했다든가 또 7급 이상으로 뭐 5년 이상 했다든가 뭐 7년 이상 이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1차 시험 면제하고 2차 시험 본다. 그렇죠?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도 이제 그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또 신고하기 대여 금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여할 수 없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절대 어디 대여하면 안 돼요. 여행사의 그 행정사 자격증은 그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실질적인 예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로 해서 하면 된다. 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이건 민법 2조의 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신뢰조차 성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실해야 된다.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행사나 마찬가지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잘하려고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 만약에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인용이 안 됐다. 그리고 그것까지 우리 손해배상 청구 우리 전문자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처럼 행정사는 신의성의 원칙에 따라서 하여튼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21조의 2 이것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제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제 행정업무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새로 신설된 겁니다. 또 제안은 이제 이건 이번 21년 6월 10일부터 다시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책에는 없네요. 이제 새로 개정된 그 이번 강의안에 요거는 내가 별도로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박완신 TV 유튜브 TV 거기 채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신 TV 지금은 박완신 총장이라고 나올 거예요. 총장 TV 나오면 바로 그걸 이렇게 클릭해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22조 금지행위. 자,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의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뭐 못한다. 이거 뭐 그냥 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출장을 가거나 아파서 못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어느 한쪽이 위임을 하다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도 같은 업무를 위임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학교 폭력 같은데 말이에요. 저도 학교 폭력을 해봤는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부터 나한테 위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피해자도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둘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양쪽의 이해관계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의 해서도 안 된다. 비밀엄수. 행정사는 행정사였던 사람 또는 이제 사무직이었던 사람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 전화상이나. 저는 내 유튜브에 그것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에 관한 보호법. 어떻게 하느냐. 당사자 간에 둘이 통화할 때는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죠?
왜 둘이 당사자 통화할 때 그건 서로 또 저 녹음한다 하고 하는 건 아무 괜찮아요. 그런데 또 당사자 간에 꼭 뭐 이해관계 있어 할 때는 그 뭐 자동적으로 또 녹음이 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뭐합니다만 제3자가 또 녹음했을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또는 뭘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 우리가 인적사항도 알고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받지 않고 대개 다 이제 생년월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생년월일 같은 것도 또 우리가 함부로 또 누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법도 그랬어요. 필요한 경우에 업무상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그 보내줄 수 있어요. 서로.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전화번호도 서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 드렸어요. 그렇죠?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뭐 유튜브 보시고 또 카톡 보내주고 하는 거 그것까지 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 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전화에 관한 거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정사 할 때는 그 이제 대개 서류 보관을 5년 동안 이렇게 하도록 됐습니다. 보관한 서류를 아무 무엇이 막 잘못해서 여기다 흘려가지고 누구한테 뭐 생년월일 또 업무 내용 기타 그런 걸 알려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련된 사람한테는 알려주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업무 처리부 작성, 업무 처리부의 일련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이것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상담한 내용도 기록되는 것이 업무 처리부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이제 서초구 관내에 우리 행정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법률을 강의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7월 달쯤 되면은 서초구청에서 업무 처리부 작성해서 좀 내세요 하는 공문이 와요. 업무 처리부. 그러면 이제 작성하면 거기에 이제 일련 번호도 쓰고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 개요, 뭐 보수액 얼마다 뭐 이렇게 이민의 주소 같은 거 써서 보냅니다. 다 구청으로. 그러면 1년간 걸 보통 취합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매년 꼭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시군 구청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또 행사 법인 설립 신설 이번에 된 조항입니다. 25조의 2에 아까 말씀드렸죠.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으로 하는 때는 행정사 법인을 옛날에는 행정사 법인 제도가 없었어요. 합동사무소나 개인사무소나 할 수 있었잖아요. 3명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그러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은 법인이 400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행정사 법인.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자에서 다 법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들 로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도 있고 세무사 세무법인. 그렇죠? 노무사 노무법인. 다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제도가 신설됐다. 이것도 역시 21년 6월 10일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행정사회도 설립이 된 것도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통합행정사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도 8개였는데 지금 이번에 하나로 통합된다. 그러니까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서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행정사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설립하니까 이제 정관도 작성해야 되고 법인 제가 많이 해보지만 정관 임원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 이제 등기도 해야 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된다. 26조 2항의 행정사회 가입 의무 이것도 규정이 돼. 이것도 신설된 겁니다.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행정사회 가입해야 한다. 가입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행정사로 개업을 하려면 이제 대한행정사에 가입을 해야 행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 일본도 그렇게 돼 있더라. 일본 행정사법도 제가 일본을 이제 비교해서 우리 가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또 행정사 제도는 일본이 또 잘 돼 있어요. 딴 데보다도. 딴 나라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의 행정사무도 같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딴 나라들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은. 근데 일본에는
행정사들이 완전히 제도가 정착이 돼서 아주 행정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예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의무 가입으로 가입해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까지는 이제 대한행사협회 우리 협회로 이제 가입을 해놓으면 됩니다. 신설됐을 때는 대한행사회로 또 가입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건 구체적인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용도 절감이 되죠. 지금까지 이제 이번 기까지는 그럴 겁니다. 새로 대한행사회로 됐을 때는 이제 좀 비용도 더 약간 높아지죠. 그렇죠? 여러분 참고로 하셔서 등록도 여러분들 참고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사의 가입 의무가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한행사의 업무 실제 운영을 위한 실제 사항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자격을 취득하면은 저도 이제 행정사 자격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2013년 12월 달인가요? 자격을 취득했어요. 1회 1기로 공직상관 서기관 경력을 받아가지고 제 경험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려면서 기본 소양 교육 이제 그때 지금은 3일간이고 실무수 교육 40시간 약 이렇게 2주간 받습니다만은 1주 2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 받았다고 그랬죠. 아까 1주간 기본 소양 교육 받고 한 3주간을 하루 4시간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료하면 수료증이 나와요. 저는 이제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시에 내 주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수료증을 가지고 이제 시군구청에 기초단체단한테 가서 업무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초구청에 내가 서초 관할 사무소가 있으니까 구청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제출 서류는 여러분 보세요. 업무 신고서가 있고 자격증 사본, 교육 수료증,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진 반면 한 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내면 됩니다. 사무실 입지들도 여러분들 이제 사무실 정할 때 고려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요즘에 보면은 출입국 관련 업무 이런 거는 이제 되게 아까 중국 동포를 상대로 많이 한다 하면 대림동. 서울에서는 서울 예를 듭니다. 또 이제 고려인 동포, 러시아 동포 많이 상대하는 동대문이 많아요. 동대문 쪽에 행정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면허 관계 한다 하면 경찰관서 근처에 영업정지 한다면 뭐 영업소가 많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법원 앞에 저는 이제 왜 법원 앞에 하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행정법률가로서 일하려면 뭔가 또 법원 앞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 법원 앞에 변호사들 법무사들이 아주 수두룩해요. 뭐 건물마다 뭐 몇 개씩 있어요. 그러나 행정사는 지금 저하고 한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아직도 드물어 행정사 많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참 저는 도움이 돼요. 한 10여 명이 우리 같이 하고 사건님 처음에 한 3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뭐 많이 가운데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해보니까 그렇게 뭐 사무실에 큰 영향은 없어요. 더구나 요즘 온라인 시대잖아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또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런 걸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업무 신고증이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제출 서류도 사업자 등록 신청서, 업무 신고 확인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제 일반 간이 그걸 이제 세무서에 가면 보통 처음에 행정사는 전문 자격사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내도록 해요. 근데 일반으로 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이로 내면은 그 간의 그 기준이 달라요. 뭐 얼마 이하, 요즘에 뭐 몇천만 원 이하면은 간인데 1년에 한 번씩 내고 또 세금이 없어요. 그렇죠? 간 신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무 출입국관리 기간 등록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법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내고 판명판 1년씩 이력서 이렇게 내면은 업무 신고 확인증과 함께 이렇게 다 내면은 이제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받아놨어요. 법무부에서 출입국 대행기간 또 행정사 등록 협회에 반드시 정형으로 등록해야 된다. 여러분 수료자는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실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 지금도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행정사 중요한 업무와 관련 사항 이것도 여러분들 아셔야지
국가보훈유공자 등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입관리는 뭐 출입관리법 국적법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꼭 필히 봐야 돼. 국가유공자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죠.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험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특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그때 잘못해서 걸렸다. 그렇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음식점에가 걸렸다. 청소년보호법,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들여보내가지고 술 한잔 팔았다. 저는 그런 것도 맡아봤어요. 어떤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당해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기는 왜 미성년자도 모르고 들여보냈다 이거죠. 그 학생,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성년인 것처럼 핸드폰에 자기 신분증을 위조해가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그걸 보여줬어요. 영업주한테.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믿고 그냥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맥주 한 잔씩 아마 팔고 하다 보니까 그때 구청에서 왔어요. 걸렸어요. 영업정지가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는 많은 박사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신분증도 꼭 확인할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신분증이 뭐예요? 주민등록증 첫째. 그렇죠? 그 다음 운전면허증. 그렇죠? 또 여권. 요거는 국가에서 발행하니까 다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냥 무슨 어디 다른 증명서, 그 기관의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뭐 이런 거 이 사람 뭐 한 거는 얼마든지 위조해서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야 돼.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영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한다. 자, 여기 이제 음주운전 면허증 도로교통법 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0.05에서 0.03으로 바뀌었다. 정지 기준이죠. 또 0.08로 취소 기준이 강화됐다. 그렇죠? 또 2회 이상 음주운전할 때 취소, 사망, 중상시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누가 사망, 출입관리법, 아까 말씀드렸죠? 출입관리법, 국적법. 또 이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에 관한 법률. 불법 건축물 이행 감지. 저도 이런 것도 또 해봤어요. 학교 폭력도 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막 70만 원만 이행 감지금이 나왔어요. 내라고. 나한테 찾아왔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걸 새로 써가지고 이게 써서 냈더니 이게 좀 감축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업무도 우리 행정사 해야 한다. 아까 헌법 23조 이런 거에서 공시가격도 있까 아까 해봤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렇죠? 인허가 대리 업무, 산업 기업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인허가,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양평에 한번 가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축사하고 막 분쟁이 생겼어요. 축사에서 냄새가 나서 도대체 못 살겠다. 좀 내보내달라. 그래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아파트에서 소음이 나가지고 소들이 그 소음 소리가 들리면 소들이 또 죽어버린대요. 소음 소리 많이 들으면 또 이런 분쟁이 생겼어요. 그 환경 분쟁 조정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또 조정해주는 역할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별일들이 다 많잖아요. 이런 거. 또 이제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등록 아까 관리법, 자동차 등록 지금 다른 자격사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행정사 등록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또 교통조사, 교통사고조사도 우리가 이제 행정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 또 층간소음법, 주택법에 따라서 이것도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행정사는 이런 행정부재에 관한 행정심법 또 이런 법률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꼭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와 국민상담 컨설팅 요거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6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하도록 규정이 됐다. 그렇죠?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하잖아요. 일단 상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객이처럼 상담에 똑같습니다. 상담하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단하지 않아요. 병을. 그렇죠? 진단해서 치료해 주잖아요.
그게 컨설팅입니다. 자, 경영. 회사에서는 저도 한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해봤어요. 경영 지도 자격을 받고, 그때 당시에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들에게 이제 상무부 장관 명의로 신청하면은 3개월 교육을 받고 또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자격을 받았어요. 받아놓으니까 처음 초창기에 한 100개 기업을 진단 지도를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뭐예요? 진단 지도를 하려면 그 회사의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조직 관리가 잘 되느냐, 또 재무 관리가 잘 되느냐, 인사 관리가 잘 되느냐, 종합적으로 봅니다. 상담을 받고 그게 또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우리 행정사는 어떻습니까? 자, 국민들이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 잘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그걸 진단해서, 업무를 진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또 어떤 법을 볼 것인가 진단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심판서도 작성하고 이의시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다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 컨설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는 과목이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각광을 받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거를 해놓으니까 경영 컨설팅, 경영 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대기업 진단 지도를 해봤어요. 화학 성별표 공장인데 한 10,000명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진단 지도를 하보니까 중국의 기업은 그때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는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기업체 안에. 10,000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쭉 기업체를 돌아서 크긴 커요.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설설 뭐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얘기. 그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진단하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렇게 노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10,000명 직원을 6,000명에 줄여도 되겠다. 그랬어요. 그거 진단하면서. 인사관리에, 그렇죠? 또 조직관리상.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에 또 그 안에 있는 호텔에서 우리한테 대접도, 식사도 중국 음식으로 잘 대접해주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의 각 성마다 한 20개 성 돌아다니면서 성장, 시장, 현장, 그 관료도 많고 경영 정보,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 그걸 굉장히 거기에 성장, 시장, 공직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강연을 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내가 화면에서 보니까 열심히 적어요. 하여튼 그렇게 필기도 해가면서. 그러더니 그렇게 그걸 잘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중국의 하나의 그 과학기술대에 가서도 제가 경영전략, 경영정보를 방학 때만 가가지고 강의를 해줬습니다. 방학 때면은. 방학 한 2달 동안에, 대학에 교수를 했을 때는 한 2달 동안에 한 학기 강의를 해줘요. 그래 학점도 다 주고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과도 관계를 하고,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또 일본, 러시아도 한 대학에 가서 행정에 대해서 강의를 쭉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서는 이제 통일 문제 강의야. 북한 행정을 했으니까. 또 미국, 캐나다, 유럽, 또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참 지금 이런 경험이 다 우리 행정사 하는데 도움이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 당시에 또 언론도 많이 탔습니다. KBS나 MBC, SBS에서 도맡아서 출연을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정말 지금 행정사 하게 된 거를 감사해요. 공직에 딱 끝나고 딱 총장을 마치고 나자 이제 행정사 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컨설팅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조의 상담. 이걸 2조 6항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개념은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며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자문 서비스다. 그렇죠? 여러분 뭐 컨설팅에 대한 개념은 아까 진단, 지도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습니까? IT 시대입니다. ITCT 시대라고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또 이제 인포메이션. 이런 걸 전부 같이 이런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요즘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항공기,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그 4차 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쓰는 것도 요즘에 9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건 주로 스마트폰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뭐, 요즘에 뉴스도 다룰 수도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볼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도 개발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 좋은 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 기법도 지어도 나오겠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또 문제의 기술도 있어야 되고, 특히 수학 분석, 상대방의 강점이나 약점이나 또 기회, 위험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사람 위기라고 그러는데 위기라는 뭡니까? 위험과 기회. 그렇죠? 위험이 있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기회. 여러분들 행정사 하시면서 꼭 더 좋은 기회를 창출해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습니다. 요즘에 그 태스형이라는 노래가 유행이죠. 여러분 아시죠? 됐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건 누구를 얘기한 겁니까? 소크라테스를 얘기했죠. 소크라테스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쑥 던지고 간 얘기가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그 가수가 부르는데 여러분한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3대 철학자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은 뭐예요? 정의, 플라톤의 정의로 나면 유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 방법,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설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로고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보, 전문 지식. 여러분 행정사로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법률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에 상담하고 국민들 잘 처리해주려면. 파토스, 감성의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까 강의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같은 행정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고객이 오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 돼. 음주운전 면허 취소당해가지고 왔는데 당신 말이야 요즘에 술 먹기만 해도 술 먹어도 되느냐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아이고 했는데 면허가 취소돼서 생계도 어렵고 힘드시겠네요 하면서 약간 그렇죠? 그런 게 감성. 에토스가 근데 제일 중요한 설득 방법. 성품에 진실해야 됩니다. 신뢰성을 줘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행정사가 진실하고 신뢰성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물론 허풍을 치고 허세를 가지고 막 남하고 이렇게 해간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돈 얼마 투자 뭐 얼마 막 돈 들은다 마음성의 허세. 여러분 그건 절대로 삼가해야 돼요. 그렇죠? 신뢰성을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상담하면 지식이 있다 이 행정사는. 또 감성적으로 충분하다. 또 나를 알아준다. 또 이 사람 말하면 믿을 수 있다. 신뢰성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행정사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제 이름도 감사해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개를 했지만 박완신, 완전할 완자 믿을 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를 해서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공직자 오래 했다든가 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행정사를 개업했다든가 하는 분들은 되게 국민들이 신뢰해요. 그렇죠? 공직이 어린 분들 되게 신뢰합니다. 확실하시잖아요. 뭐 특별히 뭐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렇죠? 그들은 다 신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시험 출신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고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반드시 성공한 우리 행정사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정말 가정에도 큰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